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의 지하수장고 깊은 곳.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노트 한 권이 잠들어 있습니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수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위험에 대한 면책동에서의 서명해야만 열람이 허가되는 금단의 기록. 100년도 더 된 이 낡은 연구 노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명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가이거 개수기를 갖다 대면 여전히 강한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강력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최소 1500년 이상은 계속해서 방사능을 뿜어내 이 노트의 주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이 기록들을 남긴 것일까요?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위험하고도 위대한 유산의 주인, 마리 큐리의 이야기입니다. 1867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그녀는 지적이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친 교사이자 장학사였고, 어머니는 명문여학교의 교장이었죠. 마리에게의 부모님은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준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3차에 걸친 분할로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의 지배 아래 폴란드어는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러시아의 역사만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폴란드의 정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고 가족들은 순식간에 가난의 늪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 마리의 큰언니 소피아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2년 후인 1878년 마리는 어머니마저 결핵으로 잃게 됩니다. 가난과 상실이 어린 마리를 덮쳤지만 오히려 그 결핍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바르샤바에서 젊은 여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명한 학생이었던 마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며 열리는 비밀 교육기관, 일명 비행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에게의 공부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햇빛 아래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 갈망이 그녀를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로 이끌었죠. 그러나 마리는 파리로 당장 갈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길 원했던 둘째 언니 또한 유학을 갈망했고 집안 형편상 자매가 동시에 유학을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가 언니 브로니아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 언니의 유학비를 낼게. 언니가 의사가 되면 그때 나를 불러줘. 그렇게 17의 마리는 슈츠키라는 시골에서 설탕 공장을 운영하던 부유한 가정집 교사로 들어가 6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합니다. 마리는 아이들뿐 아니라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마을 농부들의 자녀들을 모아 비밀리에 폴란드어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오면 촛불을 켜고 수학과 물리 교과서를 통째로 외울 기세로 파고들었습니다. 1890년 드디어 언니 브로니아가 의학 박사 학위를 따고 파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냐, 이제 내 차례야. 파리로 와. 1891년 10월 드디어 파리에 입성한 마리. 그녀를 가장 먼저 안겨준 건 언니 브로니아였습니다. 언니는 촉만 받는 의사였던 카지미에시 둘루스키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5일 마리는 소르본 대학교 자연과학부에 등록해 첫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서 대학 문턱을 넘기까지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셈이죠. 당시 마리의 나이가 24, 늦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치열하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마리는 입주 6개월 만에 언니의 집을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짐을 싼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6년 동안 언니를 뒷바라지했던 마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둘째, 언니네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마차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마리에겐 왕복 2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셋째, 그녀는 오로지 물리법칙과 수학 공식 속에만 파묻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언니 부부의 집은 지식인들의 아지트로 늘 북적거렸고 그녀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지독할 정도의 정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유 자금이 없던 마리가 편안한 언니의 집을 나와 선택한 곳은 학교 옆 가난한 대학생들이 모여 살던 6층 다락방이었습니다. 가구라곤 침대 하나와 램프 하나가 전부였지만 마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녀. 겨울이 오자 다락방은 거대한 얼음창고로 변했습니다. 난로를 피울 석탄조차 살 돈이 없었던 마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옷을 껴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는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거운 나무 의자를 몸 위에 얹는 것뿐이었죠. 그 무게가 주는 미미한 온기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집념의 역사는 바로 이 춥고 좁은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1893년 7월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물리학과 졸업생들의 성적이 발표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등은 마리 스코어도 포스카.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의자를 이불 삼아 추위를 견디던 가난한 폴란드 이방인, 그리고 물리학과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그녀가 프랑스 최고의 숙제들을 제치고 읽어낸 이 성적표는 고난을 열정으로 맞바꾼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강철의 자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는 그녀가 특별히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 헤매고 있었죠. 그때 그녀에게 한 지인이 프랑스의 저명한 자기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바로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당시 35세 피에르는 동생 자크와 함께 앞전기 현상을 발견한 촉망받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온 27의 마리를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은 직감했습니다. 상대방의 눈 뒤에 숨겨진 지독한 열정과 고독이 자신과 꼭 닮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피에르는 자신의 연구 장비들을 마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었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로서의 끌림보다 앞섰던 것은 같은 진리를 쫓는 동료로서의 강렬한 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원래 계획은 고국으로 돌아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학시험까지 무사히 마친 마리는 그녀의 계획대로 홀란드 바르샤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천재성을 담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폴란드의 대학 문턱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그녀의 손에는 피에르가 보낸 절절한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꿈에 매료되어 삶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당신의 애국심, 우리의 인도주의적 꿈, 그리고 우리의 과학적 꿈에 말이죠. 심지어 그는 당신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폴란드로 가서 프랑스어 선생이라도 하며 당신 곁에 있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결국 마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5년 7월 두 사람은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리는 흰색 레이스가 달린 비싼 웨딩드레스를 단호히 거절하고 실험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짙은 남색의 모직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흔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금붙이도 없었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사치는 축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산 2대의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시골 마을을 누비며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마을 여관에 머물며 과학과 인생에 대해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1897년 9월 12일) 첫 딸 이렌을 낳은 직후 마리는 박사학위 주제를 찾다가 앙리 베크레를 발견한 기묘한 에너지, 방사능에 매료됩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리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새로운 원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피에르가 자신의 연구를 중단하고 마리의 연구에 합류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부 연구팀이 결성됩니다. 파리대학교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폐창고. 예전에는 의대생들이 해부 실습을 하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이 큐리 부부의 새로운 연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8톤의 광석 찌꺼기, 피치 블렌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한여름의 찜통더위 속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쇠막대기를 들고 끓어오르는 광석을 저었습니다. 녹이고 식히고 또다시 끓이고 수천 번에 가까운 이 과정은 과학이라기보다 철저한 노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4년이 흐르고 8톤의 거대한 광석 더미는 마리의 손끝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제되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결과물은 단 0.1g. 8톤의 고통을 깎아 만든 이 작은 결정체는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태양, 라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03년 11월) 전 세계 과학계가 뒤집혔습니다. 인류 최고의 영예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한 부부가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당시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마리 퀴리의 이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난 피에르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꿈이었던 노벨상을 거절할 각오로 위원회에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녀의 이름이 없다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피에르의 끈질긴 탄원은 차가운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마리는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라듐이 발견된 후 전 세계는 푸른빛의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라듐을 스스로 영원히 타오르는 빛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의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라듐의 푸른빛에 매료된 세상은 라듐이 들어간 치약, 화장품, 커피, 심지어 라듐 생수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라듐 램프로 밝혀진 미래 도시와 라듐으로 암을 영원히 치료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라듐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당시 1g당 가격이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라듐의 위험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8톤의 폐광석을 깎아 만든 그 작은 빛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사업가들은 퀴리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라듐 정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듐은 자연의 원소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누군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발견은 인류의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상금을 들고 화려한 파티를 여는 대신 다시 그 낡은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노벨상은 그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미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6년 4월 19일 폭우가 쏟아지는 파리의 도판거리. 피에르가 비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마부가 몰던 6톤가량의 거대한 진마차가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최고의 천재는 단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리는 큰 슬픔에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피에르의 생명은 인류에게 나눠준 푸른 빛에 의해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에르가 떠난 뒤 세상은 의심했습니다. 마리 퀴리의 업적은 사실 남편의 덕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마리는 보란듯이 그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1910년 그녀는 염화라듐의 전기분해를 통해 순수한 금속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업적을 쌓습니다. 이로써 마리 퀴리는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2번 받은 인물, 그것도 서로 다른 분야인 물리학과 화학에서 수상을 한 유일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8톤의 광석과 싸워 얻어낸 인류 최고의 영예 2개의 노벨상 금메달이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그 메달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금을 녹여 병사들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과학자의 업적을 녹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금메달을 품에 안고 돌아오며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전쟁터로 뛰어들겠노라고 말이죠. 그녀가 주목한 것은 총상보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파편이었습니다. 몸속 어디에 박혔는지 모르는 파편 때문에 수많은 병사가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목숨을 잃고 있었죠. 마리는 부유층을 설득해 차량들을 구하고 프랑스 6연맹의 지원을 받아 그 안에 엑스레이 장비를 실었습니다. 그렇게 총 20여 대의 이동식 엑스레이 차량 리틀 퀴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엑스레이 조작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조작법을 가르쳤습니다. 마리는 10대의 딸 이렌과 함께 포탄이 빗발치는 전선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병사의 몸속에 박힌 파편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구한 생명이 무려 100만 명 이상.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마리에게 가장 권위 있는 국가 훈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34년 6월, 평생 파리의 좁은 연구실과 먼지 자욱한 전장만을 누비던 마리가 처음으로 하얀 눈이 덮인 알프스 산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라듐을 정제하고 전쟁터에서 무방비로 엑스레이에 노출된 대가가 그녀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산의 맑은 공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곳으로 왔지만 결국 마리는 그해 7월 4일 새벽 알프스의 정적 속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연구 노트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뒤 후손들이 방호복을 입고서야 겨우 열어볼 수 있는 이 위험한 기록물들. 여기에는 맨손으로 죽음과 맞서며 인류의 내일을 빚어낸 한 과학자의 영혼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의 주인 마리 퀴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푸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식지 않고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상 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